1380년 9월 한반도의 남쪽 끝자락 전라도 운봉. 가을거지를 앞둔 황금 들판이어야 할 그곳은 검은 연기와 피비린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고려 조정이 사실상 포기를 선언했던 왜구의 대규모 침공, 사람들은 입을 모아 고려의 명운이 다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500년을 이어온 왕조가 이대로 무너져 내리는가 싶던 절망의 순간, 어둠 속에서 묵묵히 활시위를 고쳐 매는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훗날 조선이라는 새 시대를 열게 될 태조 이성계. 하지만 이 순간에 그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너져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변방에서 달려온 흙먼지 뒤집어 쓴 40대의 장수였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건국자라는 화려한 칭호를 잠시 내려놓고 오직 기록이 증명하는 인간 이성계, 그 치열했던 젊은 날의 전장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성계의 이야기는 고려의 수도 개경에서 멀리 떨어진 함경도 영흥, 당시 지명으로는 화령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은 고려의 행정력보다 여진족의 부족 논리가 더 강력하게 작용하던 야생의 땅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약탈과 전투가 일상이었던 곳, 힘이 없으면 가족조차 지킬 수 없는 무법천지에서 이성계는 자라났습니다. 그의 곁에는 항상 여진족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중 훗날 개국 공신이 되는 이질한 역시 퉁두란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진족이었습니다. 태조실록 총서에는 소년 이성계의 활솜씨에 대한 믿기 힘든 기록들이 나옵니다. 하루는 이성계가 사냥을 나갔는데 노루들이 떼를 지어 산등성이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성계가 침착하게 화살 한 발을 날리자 놀랍게도 그 화살이 노루 7마리를 한꺼번에 꿰뚫었다고 합니다. 물론 건국 시조를 미화하기 위한 과장된 영웅 설화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성인이 되어 치른 수많은 실전 기록들을 교차 검증해보면 이 과장이 결코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의 활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본능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1361년 겨울, 고려는 개국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습니다. 중국 대륙에서 밀려난 홍건적 10만 대군이 압록강을 얼음 지치듯 건너와 수도 개경을 점령해버린 것입니다. 공민왕은 허겁지겁 안동까지 피난을 떠났고 고려의 국토는 유린당했습니다. 이때 함경도 변방에 있던 이성계가 사병 2,000명을 이끌고 구원투수로 등장합니다. 당시 그의 나이 27, 혈기왕성한 청년 장수였습니다. 1362년 1월 17일 역사적인 개경 탈환 작전이 개시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성계는 남들이 뒤에서 눈치를 볼 때 가장 먼저 선봉에 섰습니다. 그가 말을 달리며 활을 쏘면 어김없이 적장이 말 아래로 고꾸라졌습니다. 홍건적의 우두머리 사유와 관선생이 이성계의 신들린 활솜씨에 공포를 느끼고 도망쳤고 이성계는 누구보다 먼저 개경 성문에 고려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이 전투의 승리로 이성계는 변방의 촌놈에서 고려 중앙정계의 핵심 인물로 화려하게 데뷔합니다. 하지만 개경의 귀족들은 여전히 그를 무시했습니다. 투박한 함경도 사투리 세련되지 못한 매너를 보며 뒤에서 수군거렸죠. 이성계는 그 멸시를 묵묵히 견뎠습니다. 자신이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곳은 화려한 연회장이 아니라 오직 피 튀기는 전장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해 7월 숨 돌릴 틈도 없이 또 다른 적이 나타납니다. 원나라의 맹장 나하추가 수만 대군을 이끌고 함경도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나하추는 당시 동아시아에서 손꼽히는 전략가이자 용장이었습니다. 함흥평야에서 이성계와 나하추가 맞붙었습니다. 이 전투의 기록은 마치 무협지의 한 장면처럼 생생합니다. 팽팽한 대치 상황에서 이성계와 나하추가 서로를 알아보고 대화를 나눕니다. 이성계의 압도적인 무용을 목격한 나하추가 감탄하며 소리칩니다. 이만호, 그대는 정말 대단한 장수다. 어찌하여 그 작고 약한 나라에서 목숨을 거는가? 나에게 오라, 그러면 천하를 주겠다. 적장이 전투 도중에 스카우트 제의를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대답 대신 활을 들었습니다. 이성계가 쏜 화살이 나하추가 타고 있던 말의 뺨을 정확히 맞췄고 나하추는 중심을 잃고 낙마할 뻔하며 겨우 목숨만 건져 탈환합니다. 패배하고 도망치던 나하추는 훗날 공민왕에게 사신을 보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성계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장수와 싸워봤지만 그런 사람은 처음 보았습니다. 그가 있는 한 고려를 넘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1380년 9월 이성계 전설의 정점을 찍는 사건,
바로 황산대첩이 벌어집니다. 당시 왜군은 단순한 해적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정규군 수준의 갑옷과 무기, 그리고 체계적인 지휘 체계를 갖춘 군사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경상도와 전라도 내륙 깊숙이 들어와 살인과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고려 조정은 최후의 카드로 이성계를 삼도 도순찰사에 임명합니다. 이성계가 남원에 도착했을 때 적의 기세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왜구에게는 아기발도라 불리는 소년 장수가 있었습니다. 태조실록과 고려사는 적장인 아기발도를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나이는 15, 16세쯤 되어 보이고 얼굴이 단정하고 고왔다. 그는 백마를 타고 창을 휘두르는데 그 빠르기가 비바람 같았다. 무엇보다 그는 온몸을 철갑으로 두르고 얼굴에는 쇠가면을 써서 화살이 들어갈 틈이 전혀 없었다. 고려군은 아기발도만 나타나면 공포에 질려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아무리 화살을 쏘아도 튕겨나가니 귀신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운명의 전투 당일, 이성계는 지형이 험준한 황산에 올라 적진을 내려다보며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일반적인 공격으로는 저 괴물을 잡을 수 없다. 그는 평생의 파트너, 의형제 이지란을 조용히 부릅니다. 그리고 역사에 남을 작전을 지시합니다. 내가 저놈의 투구 꼭대기를 묶은 끈을 쏠 것이다. 투구가 벗겨지는 찰나에 내가 바로 쏘아라. 상상이 되십니까? 전속력으로 달리는 말 위에서 똑같이 움직이는 적장의 투구를 고정하는 미세한 매듭을 쏘아 맞춘다는 것이요. 이것은 현대 양궁 금메달리스트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신의 영역에 가까운 미션이었습니다. 이성계는 말을 몰고 적진 한복판으로 돌진합니다. 아기발도가 창을 휘두르며 다가오는 숨막히는 순간 이성계의 활시위가 팽팽하게 당겨졌다가 놓아집니다. 핑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화살은 거짓말처럼 아기발도의 투구 정수리 매듭을 정확히 끊어버립니다. 투구가 툭하고 벗겨지며 아기발도가 당황하여 머리를 감싸쥐는 그 찰나의 순간 뒤따르던 이지란의 화살이 빗발치듯 날아와 아기발도의 이마를 관통합니다. 불사신 같았던 적장이 쓰러지자 왜구들은 혼비백산하여 무너졌습니다. 실록은 이날 죽은 왜구의 피로 강물이 붉게 물들어 며칠 동안이나 그 물을 마실 수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전투의 승리로 이성계는 고려를 구한 국민 영웅으로 등극합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버리고 도망친 왕과 무능한 귀족들 대신 목숨 걸고 자신들을 지켜준 이성계에게 열광했습니다. 길거리에 이성계가 나타나면 만세를 부르는 백성들, 어쩌면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는 이때 이미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개국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장에서의 승리가 궁궐에서의 안정을 보장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고려 조정은 노장 최영 장군과 이인임 일파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성계는 떠오르는 태양이었지만 기존 권력자들에게는 경계해야 할 눈의 가시였습니다. 1388년 명나라가 천령 이북의 땅을 내놓으라고 협박해옵니다. 최영은 격분하여 이참에 요동을 정벌하여 본때를 보여주자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반대했습니다. 승산이 없다는 것을 냉철한 군인의 직감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그가 우왕에게 올린 상소가 그 유명한 사불가론입니다. 단순히 무서워서 못 싸우겠습니다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명분론부터 여름 장마철이라 활의 악요관호가 무기를 쓸 수 없고 군사들 사이에 전염병이 돌 것이라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군사적 분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과 최영은 이성계의 이 간곡한 경고를 무시합니다. 오히려 이성계에게 군대를 떠맡겨 사지로 내몰아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출정 명령이었을까요? 아니면 이성계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정치적 계산이었을까요? 결국 1388년 5월 이성계는 5만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하류, 위화도를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인생과 한반도의 역사를 송두리째 뒤바꿀 운명의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1388년 5월 압록강 한가운데 떠있는 작은 섬 위화도.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며칠째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강물은 무섭게 불어나 흙탕물이 넘실댔고 병사들은 추위와 배고픔에 떨었습니다. 고려사 최영 열전과 태조세가는 당시에 참혹했던 상황을 가감없이 기록합니다. 물이 불어나서 군사 수백 명이 급류에 휩쓸려 익사했고 식량이 바닥나 군사들이 굶주리고 있었다.
좌군도 통사 이성계와 우군도 통사 조민수는 진퇴양난의 늪에 빠졌습니다. 앞으로 나아가 요동을 치자니 명나라 군대를 만나기도 전에 압록강 물귀신이 될 판이었고, 뒤로 물러나자니 왕명을 어긴 역적이 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성계는 개경으로 2번이나 파발을 보내 회군을 눈물로 요청했지만 최영과 우왕은 즉시 강을 건너 진격하라는 비정한 명령만 되풀이했습니다. 운명의 5월 22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던 이성계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조민수를 막사에 불러 설득하며 역사의 길이 남을 한마디를 던집니다. 만약 우리가 이대로 강을 건넌다면 죄 없이 죽는 자가 1만 명이 넘을 것이오. 차라리 군사를 돌려 왕 곁에 있는 간신을 제거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소? 이것은 사실상의 반란 선언이자 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성계의 군대는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올 때는 진창길에 막혀 1달 가까이 걸렸던 길을 갈 때는 불과 9일 만에 주파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행군은 필사적이었고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개경에 도착한 이성계의 회군파 군대는 최영이 지키는 숭인문에서 치열한 시가전을 벌입니다. 고려 최고의 명장이자 이성계가 존경했던 선배 최영이었지만 압도적인 숫자의 회군 군대를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최영은 체포되어 고봉현으로 유배되었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우왕 역시 강화도로 폐위되면서 400년 넘게 이어온 고려의 실권은 완전히 이성계의 손아귀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곧바로 왕좌에 앉지 않았습니다. 아니,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천하를 뒤집을 무력은 있었지만 새로운 나라를 경영할 명분과 철학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 빈틈을 채워준 사람들이 바로 정도전, 조준 같은 급진적인 신진사대부들이었습니다. 특히 이성계는 고려의 마지막 지성인이자 자신의 오랜 버신 포은 정몽주의 지지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원했습니다. 정몽주는 당대 성리학의 거두였고 그가 인정하지 않는 왕조는 정통성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초기에는 두 사람의 뜻이 맞는 듯 했습니다. 썩어빠진 고려를 개혁하자는 총론에는 동의했으니까요. 하지만 개혁의 종착역이 달랐습니다. 정몽주는 고려라는 집의 기둥과 석가래를 고쳐 쓰자는 온건한 입장이었고 정도전과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은 이미 썩은 집은 허물고 새로 지어야 한다는 역성혁명의 입장이었습니다. 팽팽하던 줄다리기는 1392년 3월 예상치 못한 사고로 끊어집니다. 이성계가 황해도 해주에서 사냥을 하다 말에서 떨어져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큰 부상을 입은 것입니다. 태조실록 한 권에 따르면 당시 이성계는 위독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정몽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성계가 병상에 누워 힘을 쓰지 못할 때 그의 손발을 잘라야 한다. 정몽주는 즉시 공양왕을 움직여 정도전, 조준, 남은 등 이성계의 핵심 참모들을 유배 보내고 처형하려 했습니다. 이성계 세력이 일망타진될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성계의 5째 아들 이방원이 급히 해주로 달려갑니다. 이방원은 뼈가 부러져 신음하는 아버지를 가마에 태워 밤새 개경으로 돌아옵니다. 이성계가 개경 저택에 살아서 돌아왔다는 소식에 정몽주는 당황합니다. 이성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동태를 살피기 위해 정몽주는 호랑이 굴로 직접 들어가는 모험을 감행합니다. 이성계의 집으로 병문안을 간 것입니다. 이때의 긴장감은 실록의 행간에서도 서늘하게 느껴집니다. 이성계는 정몽주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우리가 서로 의지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어찌하여 남의 이간질을 듣고 우리 사이를 멀리하려 하는가? 이번 일은 자네가 잘 수습해주게. 이성계는 끝까지 친구를 회유하려 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친구를 죽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방원의 판단은 냉혹했습니다. 그는 정몽주가 집을 나서자 아버지 몰래 신복인 조영규를 부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다. 오늘이 아니면 기회는 없다. 1392년 4월 4일 정몽주는 이성계의 집을 나와 선주교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리 밑에 숨어있던 조영규가 철퇴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정몽주는 피할 수 없음을 직감하고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고려의 마지막 충신은 그렇게 선주교 다리 위에서 참혹하게 그러나 비장하게 살해당합니다. 태조실록은 이 사건 직후 이성계의 반응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집안이 소란스러운 것을 느낀 이성계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이방원이 사실을 고합니다. 그러자 이성계는 아픈 몸을 일으켜 이방원을 노려보며 격렬하게 꾸짖습니다. 우리 집안은 본래 충효를 숭상했는데 내가 감히 제멋대로 충신을 죽였느냐? 나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겠느냐? 네가 효도를 핑계로 나를 불의한 사람으로 만들었구나. 차라리 내가 약을 먹고 죽어버려야겠다. 이성계의 분노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업이 가장 존경했던 친구의 피로 얼룩지는 것을 끔찍이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고려를 지탱하던 마지막 기둥이 사라지자 공양왕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1392년 7월 12일 공양왕이 폐위되고 닷새 뒤인 7월 17일 개경 수창궁에서 이성계는 옥세를 받습니다. 500년 고려 왕조가 막을 내리고 조선 왕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즉위식장의 분위기는 축제라기보다는 장례식처럼 무거웠습니다. 많은 신하가 두려움에 떨었고 일부는 관복을 벗고 낙향했습니다. 이성계는 즉위교서에서 국호를 그대로 고려라 칭하고 의장과 법식을 고려의 것 그대로 따르겠다고 선언하며 흉흉한 민심을 달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왕관의 그림자는 생각보다 짙고 길었습니다. 건국 직후 논공행상과 후계자 문제를 두고 궁궐 안에는 또 다른 피바람이 예고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왕으로 만들기 위해 친구까지 죽였던 아들 이방원, 그리고 그런 아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아버지 이성계. 비극은 이미 잉태되어 있었습니다. 조선이라는 새 나라가 섰지만 이성계의 궁궐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장 큰 불씨는 바로 세자 책봉이었습니다. 당시 이성계에게는 2명의 부인에게서 난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향처인 신의왕 후 한씨의 아들들은 전장을 누비며 개국을 도운 성인 남성들이었고 경처인 신덕왕 후 강씨의 아들들은 아직 어린 소년들이었습니다. 모든 신하와 백성들은 5째 아들 이방원이 세자가 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개국에 가장 큰 공을 세웠고 가장 야심이 컸으며 능력 또한 출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성계의 선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고작 11살이었던 막내 아들 이방석을 세자로 지목한 것입니다. 태조실록은 이 결정의 배후에 이성계가 끔찍이 사랑했던 신덕왕후의 눈물 어린 호소와 강력한 왕권보다는 재상 중심의 정치를 꿈꿨던 정도전의 의도가 개입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이성계는 설마 다 큰 형들이 어린 동생을 해치겠는가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굶주린 호랑이를 우리 안에 가둬두고 먹이까지 던져준 꼴이었습니다. 1396년 이성계의 정신적 지주였던 신덕왕후 강씨가 4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성계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신덕왕후의 능인 정능을 경복궁에서 가까운 도성안, 지금의 서울 중구 정동에 조성하고 능을 지키는 사찰인 흥천사의 아침 저녁 종소리가 들려야만 수라를 들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이성계의 판단력은 급격히 흐려졌고 건강마저 악화되었습니다. 1398년 8월 이성계가 병석에 눕자 억눌려 있던 마그마가 터져나옵니다. 제1차 왕자의 난입니다. 이방원은 사병을 동원해 정도전과 남은 등 개국 공신들을 기습하여 살해합니다. 그리고 이복 동생인 방번과 세자 방석을 잡아들입니다. 이들을 살려두면 후환이 됩니다. 이방원의 냉혹한 결정으로 이성계가 그토록 아꼈던 막내 아들 방석과 방번은 싸늘한 주검이 됩니다. 궁궐 밖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와 칼부림 소리. 병상에 누워있던 이성계는 모든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태조는 후두에 담이 끓어올라 말을 잇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세운 나라, 자신이 만든 궁궐에서 자신의 전처 아들이 후처 아들을 죽이는 생지옥. 이성계는 그 충격으로 왕위를 둘째 아들 방과인 정종에게 넘기고 상황으로 물러납니다. 말이 좋아 양위지, 사실상 아들의 칼끝에 밀려난 강제 퇴진이었습니다. 왕위에서 물러난 이성계는 분노와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흔히 야사에서는 이성계가 옥새를 가지고 함흥으로 도망갔고 이방원이 보낸 차사들을 모조리 죽였다는 함흥차사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정사인 실록을 교차 검증해보면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성계가 함흥 등 동북면 일대를 떠돈 것은 사실이나 차사를 죽인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유일하게 희생된 것으로 보이는 박순 역시 이성계의 직접 지시라기보다는 당시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성계가 아들 태종을 죽이고 싶을 만큼 증오했던 것만큼은 명백한 팩트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1402년에 발생한 조사이의 난입니다. 실록은 이를 조사이가 일으킨 반란으로 기록하지만 당시 정황을 보면 태조 이성계가 배후에 있었거나 사실상 태조가 이끈 내전이었습니다. 반란군은 이성계의 정치적 고향인 동북면에서 일어났고 이성계는 반란군의 본영에 함께 머물렀습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건국 시조인 아버지가 현직 왕인 아들을 치기 위해 군대를 일으킨 전무후무한 사태였기 때문입니다. 태종 이방원은 결국 직접 군사를 이끌고 출정합니다. 아버지를 향해 칼을 겨눠야 하는 아들, 아들을 죽여서라도 분을 풀고 싶은 아버지. 청천강을 사이에 둔 이 비극적인 대치는 결국 조사이의 군대가 패배하면서 끝납니다. 태종은 차마 아버지를 역적으로 몰 수 없어 조사이만 처형하고 이성계는 한양으로 모셔옵니다. 패배한 늙은 호랑이 이성계. 그는 평생 전장에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지만 자식과의 전쟁에서는 완벽하게 그리고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이성계는 불교에 귀의하여 죽은 가족들의 명복을 빌며 여생을 보냅니다. 그의 마지막 소원은 단 하나였습니다. 내가 죽으면 신덕왕후 곁에 묻어다오. 하지만 1408년 5월 24일 태조가 창덕궁 별전에서 74세로 눈을 감자 태종은 잔인한 복수를 시작합니다. 태종은 아버지의 유언을 철저히 무시하고 도성 안에 있던 신덕왕후의 능을 도성 밖으로 파헤쳐 옮겨버립니다. 심지어 그 무덤의 성물들을 뜯어내 청계천 광통교의 다리받침돌로 써버렸습니다. 백성들이 밟고 다니게 만든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철저히 모욕하고 지워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태조 이성계는 구리시에 있는 동구릉, 지금의 건원릉에 홀로 묻히게 됩니다. 지금도 건원릉에 가보면 아주 기이한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왕릉들의 봉부는 매끈하게 다듬어진 잔디로 덮여 있지만 오직 태조의 무덤만은 거칠고 억센 억새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인조실록 등의 기록에 따르면 태조가 생전에 나는 죽어서 고향 함경도 땅에 묻히고 싶다고 자주 말했다고 합니다. 태종은 아버지를 머나먼 함흥에 모실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함흥에서 흙과 억새를 가져와 아버지의 봉분에 덮었다고 전해집니다. 살아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죽어서는 사랑하는 아내 곁에도 눕지 못한 아버지. 그 아버지를 위해 아들이 할 수 있었던 마지막 효도는 고향의 풀을 덮어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지금도 건원릉의 억새는 해마다 가을이면 바람에 서걱거립니다. 그 소리는 천하를 얻었으나 모든 것을 잃었던 한 인간의 쓸쓸한 한숨처럼 들립니다. 고려의 변방에서 활한 자루로 일어선 영웅. 썩어빠진 시대를 뒤엎고 새 왕조를 열었던 혁명가. 하지만 결국엔 권력이라는 비정한 불길 속에서 가족을 잃고 홀로 남겨졌던 아버지, 이성계. 역사는 그를 위대한 태조로 기록하지만 우리는 그를 시대가 낳은 가장 고독했던 가장으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